우리는 어린 시절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넌 꿈이 뭐니? 앞으로 커서 뭐가 될 거야?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꿈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우린 자유롭게 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또 다시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학과가 뭐가 중요해? 대학 이름이 중요하지. 사람이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야. 맞습니다. 현실 앞에선 인기 좋은 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잘 압니다. 우리가 선택하려는 꿈이 돈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는 연극 배우들입니다. 언제 처음으로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저는 91년 18살 때요. 중학교 때 아주 흔해요. 성당에서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다가 중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연극 공연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어머니랑 조조 영화를 보러 갔다가 그 영화에서 나오는 여배우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고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40대 중반에 시작한 거죠. 그 연극을 하겠다고 딱 결심했을 때 주변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미쳤냐? 그거 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겠냐? 그 연극을 하면서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이제 다른 알바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공장에서도 일했고, 뭐 가전제품 배달도 했고, 택시기사도 하고, 외항선 배도 타러 갔다 오고, 멸치 장사도 하고, 뭐 노점상 테이프 장사도 하고, 웨이터도 하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많이 했죠. 그 연극 배우로서 살아간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사실 알려지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외로운 싸움이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제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뭐 그런 연극 배우라는 직업이 저한테는 꿈을 계속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일이라서 좋기도 하지만 제 주변에 가족들한테는 좀 미안한 직업이죠. 그럼 연극을 해오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연극에 대한 사명감만큼 가족들로부터 대우나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직업 자체가 스스로가 존경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직업의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배려는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기다리고 뭔가 훈련하고 묵묵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인정 정도는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연극을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한 순간 어느 정도의 고생을 다들 예감하잖아요. 너 왜 그 고생길로 가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늘. 그렇죠.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드나요? 덜 힘드나요? 그러니까 모든 지원 사업에서 다 되고 상주 단체도 다 되고 그리고 공연도 실제로 많아요. 그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극단보다도 우리 극단이 공연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로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대표 연출가는 맨날 생각해야 되잖아요. 거기 매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용주도 그냥 이 작품을 해나가는 거지 이걸로 해서 돈을 축적을 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 거죠. 현 연극계에서 가장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배우, 연출, 뭐 모든 스태프, 모든 게 다 포함된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는 거, 고여 있다는 거, 아니면 관성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새롭고 더 발전적이고 또 조금 더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답습하는 느낌이 저는 정말 싫은 것 같아요. 배우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3가지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며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초창기 때는 나만 잘하면 열심히 그 배우로서 훈련하고 갈고 닦으면 내가 어느 시골 산 뭐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반드시 빛을 보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약간 어떤 그런 열정 아닌 열정 같은 게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연기 어떤 그런 배우적으로서 완성도는 한 20-30% 그리고 약간 학연이든 지연이든 어떤 그런 거 한 30% 그리고 운 한 40%? 유독 연극계만 불공정한 거는 아니지만 세상에 불공정한 게 많지만 그래도 연극 작업을 하면서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는지 그 일이 뭔지 궁금합니다. 단원들은 하루 종일 뭔가를 하고 극단 일을 신경 쓰지만 그만큼의 공연을 들어가도 외부에서 객원으로 오는 배우가 훨씬 개런티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공연할 때도 어린 친구들이 분명히 해온 시간과 경력과 어떤 실력 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 보상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당신은 예술가이기 이전에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생각하나요? 선뜻 예술은 노동이다 라고 규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거기에는 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제 자신이 모순이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땀 흘리는 건 신성한 것이다. 그리고 땀 흘리는 건 아름답고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이런 뭐랄까 학술적인 건 항상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가 노동하면 조금 약간 힘든 일 그러면서 하대하는 경향이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술은 노동이 아니다. 예술이 노동을 하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냥 다른 시점에서 간단하게 보니까 예술로 내가 먹고 살고 내 아이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예술이 노동이 아닐 것은 무엇인가? 그 작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작품에 쏟아부는 배우들의 노동력을 돈으로 환산해서 보상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연기 있잖아요. 어떤 그 성격을 정말 새로 구축해야 하고 신체적으로 많은 제약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은 어떻게 보면 텍스트를 분석하고 캐릭터를 분석하는 것 이상으로 내 몸을 훈련하고 뭔가 몸무게를 줄이거나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적 시간도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조금 더 배려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배역은 생활화를 해야 되니까 24시간 노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급을 요즘에 8,000 얼마라고 하면 하루에 20만 원 넘을 텐데 좋기 야간수당까지 하면 왜냐면 꿈속에서도 연기 연습을 할 때도 있고 대사를 읊을 때도 있으니까 연극 작업을 하면서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꼈던 일이 있다면 한 가지만 꽂아서 하면 뭘까요? 심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인가? 왜 영구히 왜 그 사람들만 심사를 하냐는 거죠. 그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해온 사람들, 그냥 저는 이 바닥 사람들이 아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뭐 연세대, 서울대, 고대, 극회 이런 사람들이 연극계 들어와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심사도 하고 나중에 밑으로도 가고 또 밖으로 심사 받던 사람이 심사를 하고 또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설령 그 사람들이 양심이 맡긴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번에 검찰개혁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양심이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을 바꿔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요. 지금까지 있던 분들은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아예 배제를 하고 저는 예술인 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 등록한 연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우로부터 스태프까지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어떤 심사든지 다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요즘 아마추어들도 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왜 그 하는 거 보면 다 봤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배우로서 본인만 최선을 다한다면 공정하게 성공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본인만 최선을 다해서 되진 않고요. 주변도 바뀌어야 되고, 물론 본인이 먼저 그런 의식적인 게 깨어 있고 개념적인 거나 그리고 또 그런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사실은. 그렇다면, 그리고 함께 해 간다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원서를 써본 경험이 있다면 그때 느꼈던 어려움이 뭘까요? 무지죠, 무지. 뭘 어디서부터 손을 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획을 배워본 적도 없으니까 이제 아름아름 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서류 작업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가장 좀 답답하더라고요. 만약에 어느 날 당신이 그동안 해오던 연극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대사를 못 외우게 됐거나 벽에 부딪혔을 때 뭔가 소통이 안 될 때. 늙어서 힘이 없어서. 저에 대한 환멸, 나태, 게으름. 어느 순간 대사를 못 외운다든가 무대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의 에너지가 안 나오면 저 과감하게 은퇴할 겁니다.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주택단지가 조성되며 인류 패션 가게들이 저 태평로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우리 민중은 그자의 목덜미를 움켜쥐고는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장도 마음이 아팠나 봐요. 교장 선생님을 나무랄 순 없어요. 아침에 받은 편지 3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 단체들이 서명한 편지요. 따라서 동요하는 민중을 안심시킬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온천개발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박테리아인지 뭔지 하는 그 조그만 벌레들이 자네가 떠낸 물에만 있었다는 것인지 어떻게 알아? 나머지 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보장을 누가 해? 지금 위기를 보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온천이 있었습니까? 그저 찾아다니는 길밖에 뭐가 있었습니까? 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언론인이 되려고 합니다. 어떤 집단에선 그런 걸 선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소설은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사상과 아주 반대되는 주제를 다룬 작품이에요. 아세요? 증거는 없어. 절대적인 증거는 없어. 그러나 오늘 밤에 보여준 당신의 그 참을성, 그 자제력을 축하하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표현의 자유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당신의 그 참을성. 민중이란 마법의 단어로 날 취하게 하지 마시오. 인간의 겉모습을 지녔다고 해서 저절로 민중이 되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요, 난 혁명가입니다. 다수가 늘 옳다고 믿는 허위의식에 반대하는 혁명가입니다. 다음날 오전 스토크만의 거실. 유리창이 깨져 있고 어수선하다. 막이 오르면 셔츠와 바지 위에 잠옷 가운을 걸친 스토크만이 바닥에서 돌을 줍는다. 거기 가서 뭐가 어떻게 달라질지 누가 알아요? 왜 들어야 되죠? 당신이 옳기 때문에요. 날 보면 머리채를 잡아 끌지 몰라요. 물은 오염됐습니다. 오염됐다고 계속 주장을 한다면, 이걸 보고서도 물이 오염됐다고 주장을 한다면 자네는 완전히 미친놈이야. 맞아요. 전 미쳤어요. 잠깐만.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뭔데요? 내가 답장을 하긴 했는데 우리 이 작품 올리는 거 엎어졌다는데. 지금 엎어지면 어떻게 잡죠? 아, 진짜요? 네? 이거 봐. 와.
상황이 탁 터졌을 때 이렇게 뭔가 대체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냥 이렇게 공연 올리려다가 그냥 안 한다 그러면 우리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 되는 건가? 얼마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김천에서 왜 오페라 사고로 한 무대에 죽었잖아요. 사실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연대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촉구를 했으면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왔을 때 아마 그게 상황이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아마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이제 화내고 항의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와서 듣는 척하고 그러다 시간이 또 가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작품 때문에 바빠서 다음 작품 때문에 바빠서 또 까먹고.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활용 못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왜냐면 정숙 씨 지금 뭔가 뭐 하고 있잖아. 세월호 터지고 나서 광장에서 이제 연극인들 좀 만나면서 지금 21세기에 그래도 공연 쪽에 노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사실 후배들한테 이런 환경을 좀 계속 언제까지 똑같은 비슷한 환경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냐 해서 선배님들이 나서서 하셨어요. 계속 해오면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 올해 5월에 통과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급작스럽게 얘네가 전국민 고용보험 가면서 약간의 시험적인 성격으로 통과를 시킨 것 같은데 예술인 고용보험이 먼저 통과됐고 지금 특보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기면 노조에서도 사실 딱히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실력 행사로 앞에 가서 피켓 시위하거나 보도자료를 뿌려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계속 코로나 시국에 더 예술가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이종승 씨가 열심히 하고 막 이럴 때 지난번에도 잠깐 사담으로 했던 얘기가 이게 사실 노조인데 우리는 어디에 대항해야 돼요? 뮤지컬 같은 경우는 산업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사측이라고 하시는 프로듀서 협회가 됐든 제작사 협회가 됐든 생기는 거고 영화도 마찬가지로 제작사 협회가 있으니까 단체 협약을 하든 노사정이 되는데 지금의 공연예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산업화가 안 되고 우리가 뭐 브로드웨이처럼 혹은 뭐 영국 이쪽처럼 막 산업화된 이 공연 분야가 아닌 이상 적어도 노정 단위라도 기본적으로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안전한 울타리가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 최저 임금 수준은 맞춰줄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지금 우리나라에 재밌는 걸 보면 극장에 관한 법이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이 없어요. 국립극단이라든지 국립오페라단이라든지 국립합창단, 국립예술단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근거가 되는 법이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 이런 병원이나 뭐 그냥 공익법인에 대한 그런 거랑 다 똑같아요. 국립예술단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국가극장이란 어떻게 설치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으면 거기에 당연히 이게 있겠죠. 예술가의 지위와 우리가 지금 다 얘기했던 예술가들의 노동은 어떻게 규정되고 얼마가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법이 없어요, 법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법들을 우리 공연예술 노동조합에서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계속 말하는 게 우리 인건 및 책정의 기준이라고 좀 말은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데 사실 이제 그걸 말하기 전에 왜 우리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립극장의 역사가 70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한 번쯤은 극장이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술단하고 극장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맞는 건지 문예관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정치인들이 한 도시에 문예관 하나 갖기 운동을 해가지고 30년 동안에 200몇 개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3,000%도 가면 있어요. 문예관 예술전당 같은 게. 그런 동안에 법은 한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로 먼저 돌아가서 거기 그 자리에서 그 장소가 예술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노동이 규정돼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장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원도 될 수 있고 지금은
아주 젊은 20대 배우와 5, 60대 선배가 연습을 한다, 뭐 혹은 더 많으신 분들이 한다 치면 선생님들 연습 시간보다는 이 젊은 친구들이 투자하고 연습하는 노력 대비가 더 많다고 보는데, 이 연습 시간에 대한 보상은 없이 통으로 그냥 공연 한 편 하면 젊은 친구들은 야, 뭐 이번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10만 원밖에 못 준다, 차이밖에 못 준다, 20만 원밖에 못 준다, 뭐 이런 식이 되고, 연차가 많은 혹은 뭐 이분들은 뭐 선생님 얼마 드려야 될까요? 되게 책정된 게 없으니까 애매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연습 시간에 대한 건 똑같이 최저시급으로 가자. 4시간 연습하면 제일 밑에 막내건 제일 높은 분이건 똑같은 연습 시간, 같이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시간은 똑같은 최저시급으로 가고, 회차당, 공연 회차당 출연료의 차이를 두자. 막내는 아직 경험이 별로 없고, 뭐 그러니까 회당 최소한 2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3만 원에서 5만 원이다 치면, 그러면 선배들은 뭐 경력이 많으면 50만 원이다. 그러면 10회 공연 하면 회차당 500이 되는 거고, 연습 시간에 대한 수당은 똑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막내가 뭐 회당 5만 원이면 10회 공연에 50만 원이면 연습 비용까지 해서 적어도 100만 원, 150만 원은 한 달 생활비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책정을 하면, 이렇게 취소가 됐을 때도 명확하게 이 배우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고, 이 배우들은 어느 등급에 얼마씩의 회차당 얼마씩에 받는 배우들이니 최소한 이 정도의 보상은 해야 된다. 그리고 사전에 취소가 됐으니 그러면 공연에 준하지 않는 뭐 30%든 50%든 계약서에 명시하는 조항을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제작하려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자기 돈이 다 들어가서 그 또 더더군다나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거 부어 넣으면서 그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은 영화나 이런 데 제작에 넣으면 돈이 되는데 굳이 그 관객이 많이 없는 소극장이나 이런 작은 데에다가 제작을 하고 배우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제작자가 있겠냐고. 그게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전체가 당장 이걸 시행해라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건비 비율을 맞출 수 있는 금액, 제작비, 전체 제작비가 3천만 원 이하는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원금을 받는 공연에 있어서 적어도 3천만 원 이상들은 이 정도의 비율은 지키고 가자. 그러다 보면 3천만 원도 그러면 못 맞추겠다. 5천만 원은 돼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조율을 하겠죠. 3천만 원이면 그러면 이 비율을 못 맞추면 적어도 전체 제작비에서 40%는 인건비로 무조건 빼고 예산을 짜라. 그 얘기는 뭐냐면 양쪽으로 공정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봐봐요. 제작하는 사람이 3천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그 제작하는 사람이 이제 이것도 병폐겠지만 자기네들이 그 전에 빵꾸가 났어. 그러면 이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 지원을 받아서 자기도 빚지고 하면서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좀 메꾸고 그 다음에 이걸로 좀 해결을 하려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 굴러왔단 말이에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건데,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계속 악순환을 하는 걸 이해한다는 걸로 안 끊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일단 서울에 있는 문화재단 직원들하고 서울예술연당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노동자로서, 예술 노동자로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서울 경기에 있는 모든 기관들과 예술전당을 비롯해서 극장과 문화재단 기관들을 싹 숫자를 비교해놓고 그 숫자만큼 예술가들이, 그 사람들 연봉이 보통 5천, 6천이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미래를 계획을 세워요. 그 사람들이 뭘로 먹고 사냐면 예술로 먹고 사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는 건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문화예술 예산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정부에서 문화예술 예산을 쓰는 거고, 우리도 문화예술을 받는데 왜 우리는 지원금으로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인데 우리가 의붓자식에 데리고 온 자식이야. 그러니까 나는 숫자를 한 번쯤은 우리가 노조라면 적어도 그 사람들의 노조에 지금 기관에 노동자들이 거기에 노동자가 몇 명인데 우리 예술 노동자들은 몇 명이다.
우리가 적어도 이 숫자만큼은 그들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방법은 니네들이 생각해라. 직원으로 취직을 시키든지 아니면 니네들이 거기서 시즌제로 프로젝트를 열어가지고 공연비를 주든지 왜 우리한테 지원금을 주냐. 니네가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업에 따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우리한테 줘라. 정부가 못 움직이게 하려면 이런 사업을 우리는 이런 걸 요구해야 돼. 노조는 내가 정말 여기 계시니까 이런 걸 요구해야 되지 않냐. 나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예술가를 위한 지원 사업이 요즘은 뭐 창작상실이다보다 요거는 이제 진짜 극을 만들거나 작품을 만드는 데 쓰이지만 대부분의 예술 지원 사업의 이름을 전 바꿔달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건 예술가를 위한 지원 사업이 아니에요. 예술가를 통한 시민 문화예술이죠. 나 이 목소리를 터지네. 왜냐면 제가 좀 큰 말 걸려봐서 아팠을 때 영국인 복지재단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배우가 무슨 큰일에 렉이 걸려가지고 이 배우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병원비를 이건 지원비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지원비에 회당 24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니까 240만 원 인건비라도 해가지고 돌리자. 그러면 거기에서 50% 제가 저도 이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50%는 그러면 배우들 인건비를 하고 여기에서 1,000만 원 만들 때 내가 800원 빚을 졌으니 여기서는 조금 뭐 하고 근데 사실 그게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예술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욕먹을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지원이라고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야 지원 사업은 자꾸 많아지고 좋아진다는데 왜 너희는 맨날 가난하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힘이 실리려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노사적인 노동조가 있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사측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사실 정부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위원장이 말했던 노정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그럼 정부에 대해서 예술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려면 연대하고 모여야 돼요. 그러지 않고 노동예술인 조합을 만든 거고 사실은. 근데 지금 이 조합도 거의 별로 없어요. 조합원도. 그리고 정말 회비도 5,000원씩 받습니다. 정말 싸게 거고요. 근데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나름 고군분투하면서 예술인들을 위한 그 녹색병원이나 이런 병원 정말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병원부터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인권 복지. 근데 자기는 왜 나한테 노동조합 들으라는 연락도 안 했어? 죄송합니다. 바빠서요. 이런 식이야. 대법원으로. 근처에 있는 사람이도 뭔가 불러서 같이 뭐 이슈도 오늘 들어. 아시니까 나 모르지잖아. 왕비원님도 발견이시잖아요. 그래. 그런데 왜 아무 말 안 하고 이따르고 있는 거야? 기본적인 모델이나 이런 게 없지. 첫걸음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측이 명확하다면 보이는 적이 있다면 정확하게 싸울 수가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사실. 정부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싸움을 하다 보면 이제 누군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문체부 장관이든지 국립극단장이든지 아니면 설월문화재단 대표든지 지금 싸움을 대충 거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대학로 엑스포럼에다가 이번에 지금 촉구했잖아요. 17명이에요. 125개 예산에. 그러니까 17명 작가라는 거야. 160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나는 적어도 170명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봐요. 사실 그건 그전부터 있어 왔어요. 시립단원도 있었고 그걸 이제 세집제를 없앤 게 사실 그게 어떤 문제? 알죠. 국립 그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극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국립극단, 시립극단 평생이었을 때는 그분들 부를 노리고 한 번 들어가면 영구히 죽을 때까지 단원이 될 수 있었으니까 장민호 선생님. 근데 그거 왜 없앴어? 그게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고인물이 돼버리고 일정 특혜 그리고 거기에서 예술이 돈맛을 알아서 발전이 되게 창의적이지 않나.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네. 원래 얘들은 가난하고 원래 얘들은 지들 좋아서 하니까 이걸 감수하고 하는 애들이고 이런 식의 인식부터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지원금의 기준의 책정이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심사위원이 근데 7천만 원인데 이게 5명이 출연하든 20명, 30명이 출연하든 지원금이 똑같아. 맞아. 그러면
다 인원수를 다 줄여. 다 2인금을 해요. 2인금 만들어서 제가 이익이 잘 되는 건가? 인건비를 7천만 원이든 뭐 몇십 명이 나오는 건 상관없이 인건비를 예산에서 50%를 쓴다 그러면 30명 나오는 거는 7천만 원 바꿔서 거기서 50%면 3,500에서 30명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럼 또 거기서 급수를 나누면 또 얼마나 나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공정보상인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지원 체계에 대한 제한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공모 지원 방식은 고무줄 방식인데 정액 공모제, 그러니까 고무줄도 낮은 소액 답권 공모를 좀 더 줄이고 그것은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원 사업 300, 500짜리가 공연으로만 나오면 10명을 쓰든 5명을 쓰든 인건비 자체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소액 답권은 개인이거나 혹은 작품 연구에 대한 지원금으로 하고 작품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인건비 정도는 나올 수 있게, 그리고 그 팀에서 애초에 계산한 예산안을 가지고 계획대로 쓸 수 있게 3천만 원 10팀 그러면 정액으로 다 주고 거기서 또 1,000만 원씩 빼가지고 뭐 100만 원씩 빼가지고 한 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을 깎으면 그 지원한 팀에서는 결국 인건비 삭감으로 가거든요. 공정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특정 단체로 준다, 그리고 특정 대표한테 준다라는 문제가 무조건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게 연극인들한테, 연출이든 스텝이든 연극인이라고 배우든 연극이라는 사람들한테 1인 체제에 저는 힘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고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보편 복지가 맞다고 생각하고, 단체나 팀한테 예산을 주거나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개인 한 명 한 명한테 기본적인 최저생계비, 정말로 뭐 노인들 드리듯이 드리는 최저생계비 40-50만 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예술인들한테, 그렇죠, 기초수급자 예술이 증명이 되면 그걸 주면 저는 그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초 예술이라고 보면 기초수급을 주는 게 맞다. 그래야 이런 불합리한 점도 안 생기고, 또 나는 제작을 해서 저번에 돈을 말아먹었으니 이번에 7천만 원 받은 걸로 사실 3,500원 우선 좀 세이브 시켜 3,500원만 작품 만들게, 대충 서류 구라도 끓여서 그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없을 거며, 네 통장에 200 넣었으니까 150 다시 토해내 이런 일도 없을 거며,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근데 선배님 마지막까지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보편복지는 좀 오래 걸리겠지만 이걸 계속 노동조합에서 요구를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걸 계속 요구를 해서 기본적으로 1인한테 그 정도의 예산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쓰지 않아요. 저희는 야 우리 이거 몇 개월만 모으자. 그러면 한 사람이 150이 생기잖아요. 150 5명이 뭐 작품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예술이라는 게 성장이 되고 지향점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우리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제 엎어졌어. 우리 이제 내일부터 이제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단체로 노조 가입을 하든지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법 만들어봐요. 그러니까 뭐 시스템을 개조를 하든지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조금 다시 뭔가 엎어졌다 그냥 없는 거예요. 계속 해요. 어떻게? 계속 하세요. 언제 그날을 위해서? 그냥 유튜브 그냥 스트리밍으로라도 그냥 가? 그것도 문제지. 시간과 돈이 또 낭비가 되니까. 아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뭔가 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연극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연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노조위원장도 있고 그리고 노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계속적으로 페북에서 목소리를 내는 박준석 씨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고 되게 올드한 사람인데 노조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솔직히 노조가 늘 노가 아닙니다. 너는 늘 푸른이잖아. 어쨌든 나는 늘 푸른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고 난 정말 중간에 딱 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못하는 그 세대인데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또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걸 어디에 힘을 합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래도 나이가 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지만 후배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연극 좀 하다가 운 좋아서 실력 좋아서 뭔가 영화로 가서 치그가 스타 되고 이런 거에 젊은 아이들이 청춘을 바치지 말고 그냥 연극 하나만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무대 위에서 가슴 뛰면서 관객을 만나는 그런 행복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이 돼야 연극이 오래도록 forever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선배로서. 그래서 정말 미안합니다, 선배로서. 다시 태어나도 연극을 할 건가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보다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이 되어 있겠죠. 다시 태어나면 연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태어나도 연극 할 건가요? 그럼요. 망설임 없이 다시 태어나도 연극 하고 싶으세요? 네, 연극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다시 태어나도 연극을 할 건가요? 예. 서슴없이 대답하시네. 그럼 다시 태어나도 연극을 할 건가요? 무대 연기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네. 연극을 할 건가요? 저 그럴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죠? 그래서 고민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어릴 적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소중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행동이 우리 사회로부터 응원받을 수 있을 때 기초예술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